예,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국민대학교 안현철 교수입니다. 어, 오늘은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의 사실상 첫 번째 제대로 된 수업 시작이 되겠죠.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PC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PC의 기본. 지난 1주차 강의 개요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학기 동안 비즈니스에 활용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배우게 될 텐데 그 소프트웨어들이 돌아가는 기본 인프라가 되는 환경이 바로 PC라고 하는 하드웨어죠. 그렇기 때문에 이후 비즈니스 소프트웨어를 잘 익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처음 한두 주 정도, 이 두 주 정도는 우리가 PC에 대해서 기초적인 상식을 갖추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겠다 해서 이번 학기 앞에 두 주는 PC의 기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드웨어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 여기에 추가해서 소프트웨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프트웨어, 가장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 운영체제. 이 운영체제는 우리가 영어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줄여서 OS라고 합니다. 이 운영체제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차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진행할 목차인데요. 자, 첫 번째로는 하드웨어. 하드웨어에서는 CPU, 메인보드,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인 램, 보조 기억 장치, 모니터, 프린터 이런 얘기들을 쭉 진행하게 될 거예요. 굉장히 각각으로 들어가면 할 얘기들, 공유해야 될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 2주차 강의는 오롯이 하드웨어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차가 되면 3주차에서는 두 번째로 운영체제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여러 운영체제들이 사실은 PC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윈도우즈 운영체제 중심으로 운영체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발전되었고 어떤 또 뒷얘기가 숨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도 소개해 드리고요. 여기에 추가로 최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터넷 웹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C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유용한 웹 서비스들을 여러분들 좀 많이 알고선 잘 쓸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검색 엔진, 웹사이트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 중에서 유용한 웹사이트를 걸러낼 수 있는 검색 엔진도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것 외에 다양한 사용 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구글 검색 엔진 중심으로 사용 팁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기타 유용한 사이트들에 대한 소개, 추가로 하드디스크 데이터를 완벽하게 삭제하는 방법 이런 것 등등을 3주차 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차의 주요 주제인 컴퓨터의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용 컴퓨터가 뭔지 뭐 한 번도 안 써봤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죠? 개인용 컴퓨터들 다 써보실 텐데 하지만 그 컴퓨터를 실제로 뜯어보고 안에 컴퓨터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되고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의 내부를 한번 열어보고 그 안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컴퓨터의 내부를 자세히 뜯어보면 크게 5가지 장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5가지 장치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컴퓨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5가지 장치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컴퓨터한테 명령 어떻게 내리세요? 컴퓨터야 밥 가져와 이렇게 말로 명령 내리시나요? 예, 그런 뭐 기계들도 요새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통은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예, 키보드 혹은 마우스 같은 걸 이용해서 컴퓨터에게 신호를 주거나 명령을 주죠. 이렇게 키보드나 마우스처럼 컴퓨터에게 사람이 원하는 명령을 보내주는 장치, 입력시키는 장치를 통칭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입력장치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이시죠? 입력장치. 자,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키보드나 마우스가 대표적인 입력장치고요. 사실은 요새는 음성 인식을 하는 그런 PC나 기계들도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음성을 인식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마이크가 필요하죠. 이 마이크도
대표적인 입력 장치 중에 하나겠습니다. 키보드, 마우스, 뭐 마이크 이런 것 같은 입력 장치가 사용자가 제공해주는 신호를 받으면 그거를 요 가운데서 뭔가 지지고 볶고 열심히 처리를 할 거예요. 그죠? 막 지지고 볶고 열심히 처리를 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디에 보여지게 돼요? 예. 여러분들 모니터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받아보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이거는 모니터의 화면으로 잠깐 볼 게 아니라 내가 어디 인쇄를 해서 찍어서 보관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프린터라는 기계를 이용을 해서 종이에 출력을 해서 그거를 인쇄를 하시죠. 이렇게 방금 설명한 예처럼 모니터라든가 프린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연산의 결과물들이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일단 2가지 요소는 사람으로부터 명령을 입력받을 입력 장치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요. 그죠? 그거를 중앙에서 어떻게 막 처리를 하면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출력할 출력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대충 넘어갔던 요 가운데 안에서는 그러면 어떤 처리들이 이루어지는지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컴퓨터는 사람처럼 뭔가 일을 하고 연산을 하고 계산을 하고 막 처리를 해주잖아요. 두뇌의 역할을 하는 장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게 될 겁니다. 컴퓨터에서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두뇌의 기능을 수행하는, 실제적인 연산을 수행하는 그 처리하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앙처리 장치 이렇게 부릅니다. 중앙처리 장치. 중앙처리 장치는 영어로 Central Processing Unit 이렇게 부르고요. Central Processing Unit의 앞글자를 하나씩 싸면 CPU가 되는 겁니다. CPU. 그래서 요 CPU라고 불리우는 중앙처리 장치가 막 연산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연산을 하려면, 자, 연산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컴퓨터가 할 줄 아는 연산은 주로 4층 연산입니다. 더하기, 빼기, 뭐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건데, 솔직히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컴퓨터가 할 줄 아는 연산은 2개밖에 없어요. 더하기와 빼기. 곱하기는 어떻게 하냐? 더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나누기는 어떻게 하냐? 빼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원리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어쨌거나 더하고 빼고 뭐 이런 연산들을 이제 수행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더하기를 하거나 빼기를 하거나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수 2개를 더할 건지, 어떤 수 2개를 뺄 건지 그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중앙처리 장치가 뭔가 연산을 하거나 뭔가 결과값을 내려면 그 연산의 대상이 되는 그런 어떤 결과값들이 임시로 저장되어 있을 수 있는 어떤 창고 같은 공간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 방금 얘기한 연산의 대상이 저장되는 기억의 장소,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주기억장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주기억장치. 그래서 이 주기억장치로부터 뭘 연산할지, 어떤 연산을 할지를 받아다가 중앙처리 장치가 연산을 하면 그 결과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는. 자, 그런데 이 주기억장치만으로는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공장이 있다고 하면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는 부품들을 막 조달받아서 계속 물건들을 막 찍어내고 만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만들어진 물건들, 예, 아니면 중요한 부품들, 이런 것들을 공장 내부에다만 쌓아놓고 공장에서 생산을 하나요? 네. 보통은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당장 쓸 부품은 아니지만 향후 작업을 위해서 좀 쟁여놓을 필요가 있어 라든가, 내가 지금 완성품을 만들었는데 이 완성품을 내가 당장 어디에 써먹을 게 아니라, 당장 유통을 시킬 게 아니라 요거는 잠깐 어디에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또 뭐 포장을 다시 하거나 후처리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유통을 시키거나 뭐 이러기 위해서 보관할 필요가 있는, 그래서 보통은 뭘 만들어요? 옆 회사 공장 옆에 창고라는 걸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보관해야 될 원료나 결과물들, 제품들을 그 창고 안에 보관을 하잖아요. 컴퓨터도 똑같아요. 입력 장치로부터 명령을 입력받아서 막 연산을 하고 더하고 빼고 뭐 이런 거에 실제적인 연산의 대상은 주기억 장치에다 저장을 시키지만, 어떤 데이터들은 지금 당장 쓸 건 아니지만 뭔가 장기적으로 오래 보관되어 있을 창고가 필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창고 역할을 하는 기억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기억 장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조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의 대표적인 예가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뭐 이런 거 뒤에 뭐 설명드리겠지만 SSD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요게 이제 뭐 자주 안 쓰는 건 요게 갖다 놨다가 다시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다시 주기억 장치로 갖고 왔다가 그러면 주기억 장치가 다시 CPU랑 왔다 갔다 소통을 하면서 연산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출력해야 될 결과물들은 출력 장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의 내부 구조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5가지 장치 이제 다 나왔죠. 5가지 장치 결국은 입력 장치, 출력 장치, 중앙 처리 장치, 주기억 장치, 보조 기억 장치 이 5가지가 컴퓨터를 구성하는 5가지 핵심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 가장 핵심적인 장치를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은 그건 뭐가 될까요? 키보드와 마우스 같은 입력 장치가 될까요? 아니면 뭐 모니터나 프린터 같은 출력 장치가 될까요? 아니면 램 같은 주기억 장치? 아니면은 하드디스크 같은 보조 기억 장치? 컴퓨터의 핵심은 연산이죠. 컴퓨터가 스스로 계산을 하고 연산을 하는 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뇌에 비유할 수 있는 여기 나와 있는 CPU, 중앙 처리 장치가 가장 컴퓨터 내에서 중요한 장치라고 해도 무방할 거예요. 인간의 두뇌 같은 기능을 수행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격을 봐도요. 여러 장치 중에 가장 단위당 단가가 제일 비싼 거 하나를 고른다면 그거는 중앙 처리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CPU가 가장 핵심에 있는 중앙에 있는 장치이고 가장 비싼 장치이고 가장 중요한 연산의 역할을 수행하는 두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컴퓨터의 이 5가지 장치 구조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CPU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제어 장치라는 게 있는 거고 연산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CPU 안에 다시 2개의 장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제어 장치라는 게 있고 연산 장치라는 게 있는 겁니다. 제어 장치는 우리가 약자로 CU라고 해요. 편의점 이름하고 똑같죠. 예, CU. 근데 그 CU는 좀 달라요. 예, 이 편의점의 CU하고 다르게 컨트롤 유닛의 줄임말이에요. 제어 장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제어 장치는 뭘 하느냐면 명령, 어떤 연산을 수행할지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CPU로 하여금 지금 어떤 데이터와 어떤 데이터를 더할 건지 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제어하고 통제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어 장치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제어 장치가 이번에는 2수를 더하는 게 나한테 필요한 일이야 라고 하면 실제로 그 더하는 연산을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장치도 따로 있어야 되겠죠. 실제적인 연산을 수행하는 실무적인 그 장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연산 장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산 장치는 영어로 ALU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Arithmetic Logic Unit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수학적이거나 논리적인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다 해서 ALU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명령을 수행할 때는 이렇게 제어 장치가 있고 연산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어 장치가 내리는 명령에 따라서 연산 장치가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요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따 뒤에 또 설명드리는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자, 그렇다면 명령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이 제어 장치가 실제적인 핵심 장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본인이 직접 나서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실제 연산을 수행하는 이 연산 장치가 실무적인 일을 다 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어 장치는 왔다 갔다 지시만 하지 자기가 실제 연산을 수행하진 않잖아요. 가장 핵심적인 실제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는 바로 이 연산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산 장치를 ALU라고 부른다, Arithmetic Logic Unit이라고 부른다라고 제가 방금 설명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다른 말로 연산 장치를 부르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뒤에 설명할 코어예요. 코어. 코어는 핵심이란 뜻이죠. 핵심. 연산 장치를 코어라고 부른다.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 처리 장치가 제어 장치, 연산 장치로 나뉜다라는 걸 설명을 했는데 이 CPU는 그러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렇게 수행을 해요. 1단계는 제어 장치가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연산이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 그리고 어떤 값들을 곱하거나 더하거나 뭐 빼거나 나눌 건지를 끌어오는, 땡겨오는
그 작업이 1단계 작업이에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명령어 fetch라고 불러요. fetch. 명령을 끌어온다 이거죠. 명령어 fetch. 자, 이 명령어 fetch를 주로 수행하는 기기의 이름은 컨트롤 유닛이에요. 그죠? 제어 장치가 CPU 안에 있는 제어 장치가 명령어를 패치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해진 명령에 따라서 실제 그 명령을 누군가가 실행해 줘야 되겠죠. 이 실행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앞에서. 그렇죠. 연산 장치 ALU, 다른 말로 코어. 얘가 이제 연산을 수행해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실행 결과가 나오겠죠. 그거가 다시 이제 컨트롤 유닛에 전달되면 그 다음 실행할 명령을 또 연산 장치한테 보내면 연산 장치가 실행을 해서 결과를 내놓으면 또 그 다음에 다시 명령어를 끌어와서 그 다음에 수행할 명령을 또 보내면 실행하고, 이거를 컴퓨터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그래서 반복을 하는데 이걸 얼마만큼 반복을 하느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CPU는 어떤 CPU겠어요? 이 명령어 패치 시작해서 실행해서 다시 패치로 돌아오는 요 한 바퀴의 요 사이클을 정해진 시간 동안 더 많이 수행하는 CPU가 더 강력한 CPU, 좋은 CPU겠죠. 그래서 CPU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위 중에 하나는 클럭 스피드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이 클럭 스피드는 뭐냐면 1초 동안 패치해서 실행하고 패치해서 실행하고 패치해서 실행하는 이 사이클을 얼마나 많이 몇 회나 돌릴 수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CPU에 뭐라고 부른다? 클럭 스피드라고 불러요. 이거의 단위는 헤르츠예요. 헤르츠는 1초에 몇 번을 돌 수 있다는 게 헤르츠가 되는 겁니다. 컴퓨터에 관심 있는 학생들 아마 아시겠지만 최근에 나오는 뭐 CPU들의 뭐 클럭 스피드는 3GHz 뭐 이렇습니다. 3GHz면은 얼마나 빠른 거예요? 1초에 3 곱하기 10의 몇 승? 9승. 10의 9승이면 얼마야? 뭐 세보기도 힘들어요. 네, 뭐 몇백억 대 몇천억 되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기도 힘들 만큼의 10의 9승만큼의 3 곱하기 10의 9승만큼의 명령어를 1초에 최근의 CPU들은 실행하고 있다. 사이클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CPU의 성능은 그렇다면 명령어 사이클, 요 클럭 스피드만으로 전부 측정이 가능하냐? 예를 들면 어떤 CPU는 3GHz고 어떤 CPU가 2.5GHz면 무조건 3GHz짜리가 더 성능이 좋은 건가? 그거는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이클도 중요한데 하나를 더 고려할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워드 랭스라고 하는 거예요. 워드 랭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가 사실 다 64비트 컴퓨터인데 옛날 컴퓨터를 잘 모를 거예요. 옛날 컴퓨터를. 근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80년대 초반 아주 라떼는 말이야 옛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는 제 인생의 제일 첫 번째 컴퓨터가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던 애플 II 컴퓨터를 제일 처음 접했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네, 지금도 남아 있기는 한데 옛날에는 세운상가라는 곳이 있었어요. 종로에. 그 세운상가라는 데가 모든 전자기기의 메카였어요. 지금은 용산전자상가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요새는 또 많이 바뀌었죠. 뭐 신도림도 유명하고 뭐 저기 뭐 어딘가요? 교대에 있는 뭐 국제전자상가도 유명하고 하지만 예전에는 아무튼 전자제품 그러면 전자부품 그러면은 무조건 컴퓨터 그러면 무조건 종로 5가에 있는 세운상가, 거기가 이제 핵심이었죠. 그 종로 상가에서 애플 II 컴퓨터를 처음 산 게 제 인생의 첫 번째 컴퓨터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그 애플 컴퓨터를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8비트 컴퓨터라고 불렀어요. 8비트 컴퓨터 이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5학년, 6학년이 되고 할 때 지금으로 따지면 교육부에서 앞으로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의 컴퓨터 교육은, 기초 컴퓨터 교육은 16비트 컴퓨터를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저희 부모님이 없는 살림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돈을 쓰셔서 그때 당시 돈으로도 한 뭐 15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가
88년, 89년 이때 얘기예요. 예, 굉장히 옛날 얘기죠. 그때 당시 돈으로 뭐 100만 원 훨씬 넘는 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그거를 들여서 저한테 16비트 컴퓨터를 사주셨죠. 이 16비트 컴퓨터부터는 이제 IBM PC라고 불리는, 예, IBM PC라고 불리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썼던 컴퓨터가 인텔에서 만든 8088이라고 하는 CPU를 탑재한 16비트 컴퓨터를 그 당시에 샀었고요. 클럭 스피드는 10MHz였어요. 메가헤르츠. 예. 아까는 막 기가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뭐 3GHz랬는데 10MHz. 예. 근데 그때와 컴퓨터 회사에서 광고하기를 뭐 빠른 컴퓨터다. 무려 10MHz의 속도를 갖고 있다. 막 이렇게 광고할 정도로 그 당시 기술은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뭐 80286, 80386, 80486 이런 컴퓨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80286, 386, 486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286 세대가 어떠니, 뭐 386 세대가 어떠니, 뭐 486 세대가 어떠니 그게 다 요 컴퓨터에서 나온 얘기예요. 컴퓨터 CPU에서 인텔이 만든 CPU의 모델 번호죠. 예. 그 80286부터 80486까지는 32비트 컴퓨터라고 불렀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들은 64비트 컴퓨터예요. 요 이후부터 이제 펜티엄이라고 하는 CPU 이후부터는 64비트의 시대가 열리게 되죠. 자, 이게 뭔 차이인가? 아까 뭐 애플 컴퓨터는 8비트였고 그 다음에 샀던 8088 뭐 그거는 16비트고 32비트고 64비트가 한데, 자, 이거는 뭐냐? CPU가 한 번의 명령을 수행할 때 핸들링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자료 크기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2명의 학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A 학생은 1분 동안 10문제를 풀어요. 예. B 학생은 1분 동안 예를 들면 8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어느 학생이 공부 더 잘하는 거예요? 10문제를 푼 A 학생이 더 공부를 잘하는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A 학생은 3자리 더하기 3자리를 10문제를 푸는 거예요. 1분 동안. 그런데 B 학생은 5자리 더하기 5자리를 8문제를 풀어요. 혹은 10자리 더하기 10자리를 8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누가 이번에 실력이 더 좋다고 봐야 돼요? 비록 문제수는 2문제 덜 풀었지만 훨씬 많은 자릿수의 문제를 더하고 빼고 하는 거니까 B 학생 실력이 더 좋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명령어 사이클은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명령을 풀 수 있지, 많은 명령을 수행할 수 있지의 관점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물론 중요하죠. CPU의 성능을 결정하는데.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냐? 한 번에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느냐가 다르다면 똑같은 클럭 스피드라도 그 두 컴퓨터의 성능은 같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8비트 컴퓨터는 한 번 명령어 사이클 돌 때 8비트씩 밖에 더하고 빼고를 못하는 컴퓨터가 8비트 컴퓨터인 거고요. 16비트는 그게 2배 늘어난 거죠. 16비트씩 더하고 빼고를 할 수 있는 거. 32비트는 32자리를 더하고 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쓰고 있는 64비트 컴퓨터는 64자리씩을 더하고 빼고 하니까 훨씬 더 연산도 효율적이고 빠르게 되겠죠. 컴퓨터가 쭉 발전을 해왔는데 8비트가 16비트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 금방이었어요. 예, 그리고 16비트가 32비트로 넘어가는 것도 꽤 금방이었어요. 그런데 32비트에서 64비트로 넘어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들 중에도 옛날에 개발되었던 소프트웨어들은, 그리고 최근에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들 중에서 상당수도 옛날 방식의 언어로 개발이 되면 32비트 CPU에 최적화돼서 프로그래밍이 개발돼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최신에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이제 64비트. 그리고 이제 요 다음에는 이제 뭐 128비트로 넘어가야 될 텐데 그거는 훨씬 더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운영체제 있잖아요. 나중에 설명드릴 윈도우 같은 거. 근데 이 윈도우도 윈도우 비스타 버전 이후부터는 윈도우 7, 윈도우 8, 최근에 나온 윈도우 10까지도 크게 두 가지 버전이 같이 출시되고 있어요. 32비트 버전 윈도우 10이 있지만
64비트 버전 윈도우 10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제가 잠깐 컴퓨터 나와 볼까요? 여기 잠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내 PC라고 있잖아요. 바탕화면에 내 PC의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 이렇게 눌러보면 운영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 대한 정보죠. 여기 이렇게 가운데 보시면 시스템 종류 뭐라고 써 있어요? 64비트 운영체제 x64 기반 프로세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세서가 64비트를 연산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세서고, 그에 발맞춰서 지금 여기 깔려있는 윈도우 10도 64비트용 운영체제가 깔려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각자 해보시면 본인 거에 어떤 윈도우가 깔려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어떤 친구는 저기 64비트 운영체제라고 안 되어 있고 32비트라고 되어 있기도 할 거예요. 예. 그거는 지금도 개발되어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32비트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32비트가 더 대세였어요. 그리고 초창기에는 32비트 운영체제를 오히려 더 우리가 추천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32비트 운영체제에서는 잘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64비트에서는 좀 버벅대거나 우리 안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64비트가 완전 대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가 아주 구형만 아니라면 지원만 된다면 지금은 64비트 운영체제를 깔아서 컴퓨터가 완벽하게 64짜리 더하기 64짜리 더를 막 연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시는 게 더 속도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CPU의 성능은 어떻게 결정되냐? 클럭 스피드만으로 결정되는 거 아니다. 여기에 뭘 더 고려해야 된다? 워드 랭스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 둘을 곱해주면 CPU의 성능을 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한 번에 몇 자리씩 더하고 빼고 할 수 있는데 곱하기 1초에 몇 번이나 그 연산을 할 수 있는 데를 곱해주면 이 CPU가 1초 동안 얼마나 많은 자리의 연산을 한 번에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돼서 CPU의 성능을 파악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워드 랭스가 동일하고 클럭 스피드가 동일하면 뭐 성능은 같은 건가요? 예,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CPU의 성능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들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에 하나로 캐시 메모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캐시 메모리 뭐냐면, 자, 아까 컴퓨터가 작동을 할 때 지금 당장 더하거나 빼거나 할 데이터는 주기억 장치라는 곳에 담아놨다가 그 컨트롤 유닛이 필요한 데이터를 패치해서 불러와서 그거를 연산 장치가 연산하고 다시 돌려막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공장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당장 쓸 원료나 부품을 공장 안에 들여다 놓기도 하는데, 하지만 내가 지금 바로 조립에 사용할 거, 바로 부품으로 사용할 건 어디다 놓고 써요? 근로자가 자기 바로 옆에다 놓고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그죠? 그래야지 내가 뭐 볼트든 너트든 당장 필요할 때 바로 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코어가 연산을 하는데, 코어가 아까 그 ALU라 그랬죠. 연산장치 연산을 하는데, 연산장치가 더하고 빼고를 빨리빨리 수행을 하려면 물론 주기억 장치까지 걸어가서 내가 필요한 부품을 갖고 와도 되지만, 그러면 뭐가 느려져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바로 옆에다가 임시로 저장을 해서 바로바로 필요할 때 갖다 쓸 수 있는 빠른 속도의 고속의 임시 메모리가 추가로 필요한데, 그 연산장치 바로 옆에 있으면서 그때그때 데이터를 빨리빨리 제공해주는 그런 메모리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캐시 메모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인텔 계열의 CPU들은 L2 캐시라든가 L3 캐시라고 하는 이런 캐시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캐시 메모리는 그럼 어떻게 써요?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렇죠. 무조건 큰 캐시 메모리를 가지는 CPU가 성능이 더 좋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CPU의 성능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코어의 개수가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자, 코어라는 건 무엇이다? 앞에서 잠깐 설명했어요.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예, 연산을 하는, 실질적인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가 코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중재하는 컨트롤 유닛은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만약에 연산을 수행하는 친구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어떤 장점이 가능하겠어요? 내가 해야 될 연산 숙제들을 둘이 나눠서 풀게끔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코어가 4개 있다. 넷한테 나눠서 하게 할 수도 있고 6개가 있다. 6개한테 나눠서 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일을 분산시켜서 나누어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어의 수가 많으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이 코어의 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이 CPU가 발전되게 된 거에는 좀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의 CPU들은 코어의 수를 늘리기보다는 집적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CPU의 성능을 개선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나노라는 거 들어봤죠? 나노 기술, 나노미터. 이 그 CPU도 일종의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트랜지스터 반도체인데 여러분 이 반도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실리콘 웨이퍼에다가 아주 정밀하게 그 어떤 회로망 같은 거를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반도체를 개발을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더 정밀하게, 더 세밀하게 만들수록 성능이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형태로 반도체 기술이 발전되어 온 거죠. 그런데 이 실리콘 자체가 완전한 도체가 아니잖아요. 예. 즉 전자가 그 사이 회로 사이사이를 막 흘러가다 보면은 뭐가 발생해요? 마찰이 발생하게 되고 저항을 받게 되고 마찰이 발생하게 되고 뭐가 발생하죠? 자연스럽게 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열이. 그래서 혹시 컴퓨터 부품을 이렇게 컴퓨터 내부를 뜯어본 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컴퓨터의 핵심 역할을 하는 중앙 처리 장치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중앙 처리 장치 위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뭐가 붙어 있어요? 선풍기 같은 게 붙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검은색으로 된 선풍기가 전원을 키면 계속 막 휙 돌죠. 그 선풍기가 왜 도는 거예요? CPU 안에서 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요. CPU 안에서 열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그만 전자가 아주 미세하게 나노 단위로 설계된 그 회로망을 막 뚝뚝뚝 가다 보면은 저항을 받아서 열이 막 엄청나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열을 식히려고 그 팬이 막 돌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그렇게 해서 기술이 발전을 해서 더 가늘게 더 얇게 나노 해서 쭉 칩을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인텔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한계에 봉착하게 돼요. 어떤 한계에 봉착하게 됐냐? 그 지금 만들고 있는 기술보다 더 나노로 들어가서 더 이렇게 집적도를 높이게 되면 그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열이 너무너무 높은 열이 발생을 해서 더 이상은 선풍기로는 식힐 수 없는 그런 수준까지 와버리게 된 거예요. 자, 선풍기로 식힐 수 없으면 그 다음에는 뭘로 식혀야 돼요? 예, 자동차처럼 냉각수로 식혀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물로 식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모시는 학생은 아마 없겠지만 자동차 경우는 냉각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엔진 과열을 막기 위해서 냉각수를 수시로 채워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기술이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고 계속 기존 방향으로만 발전을 했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PC나 노트북에 주기적으로 냉각수를 채워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뻔한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냉각수까지 채워가면서 컴퓨터를 쓴다? 이건 너무 불편하잖아요. 이건 너무 아니잖아요. 그래서 CPU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개발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이거를 더 집적도를 들어가게 하는 거는 진짜 공냉식이 아니라 순냉식 PC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방식, 즉 팬으로 공기로 식히는 걸 유지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능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옛날에 혼자서 연산하던 거를 둘이 연산하게 하고 둘이 연산하던 거를 셋이 연산하게 하고 넷이 연산하게 하고 이렇게 일을 나눠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열이 덜 발산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접근법이 바로 이 코어를 늘리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후반에는 뭐 듀얼 코어라든가 쿼드 코어라든가 이렇게 코어를 2개나 4개 넣는 게 대세였지만 요새는 장난 아닙니다. 요새는 헥사코어, 옥타코어, 데카코어 제품도 있더라고요. 데카코어는 10개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14개, 16개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은 뭐 출시가 되고 있고요. 과거에는
뭐 개인용 PC는 뭐 듀얼 코어나 쿼드 코어면 충분하지. 헥사 코어나 옥타 코어는 아무래도 뭐 고사양 서버나 기업용에서만 쓰는 거 아닐까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새는 개인용 PC, 특히나 이제 고사양 게임 즐기는 사람들 많아졌잖아요. 뭐 배틀그라운드 뭐 이런 거 하려면은 굉장히 좋은 CPU가 필요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옥타코어까지도 일반 PC에 탑재되는 그런 경향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여러분 이런 궁금증 없으셨어요? 저는 옛날에 이런 게 되게 궁금했는데,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2배나 4배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4GB 램 출시, 그럼 그 다음 후속 제품은 5기가나 7기가가 아니죠. 대부분 4기가 다음 후속 작품은 뭐예요? 8기가가 나오죠. 8기가. 8기가의 후속 작품은 16기가, 이런 식으로 자꾸 2배, 4배, 뭐 8배 이런 식으로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데, 왜 반도체는 그런 식으로 자꾸 기술 발전을 할까? 거기에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래요. 어떤 반도체 웨이퍼 한 판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차세대 모델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냐? 집적도를 높여서 예전에 이만큼 사이즈 차지하던 거가 요거 하나만 차지하게끔 이렇게 사이즈를 줄인다는 겁니다. 사이즈를 줄이면 여기 바깥에는 이렇게 발이 달려 있어가지고 서로 이제 의사소통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하면 기존에 하나 만들던 거를 이렇게 하나 끼우면 성능이 2배가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 때는 요거를 가로 폭도 2분의 1, 세로 폭도 2분의 1에서 기존에 요만하게 찍어내던 웨이퍼를 요만하게 집적도로 찍어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동시에 이어 붙여서 과거에 하나 역할을 하게 만들면 쿼드 코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코어가 있던 게 이렇게 집적도를 높여서 만들면 듀얼 코어, 이렇게 만들면 쿼드 코어, 이렇게 축약해서 만들면 헥사 코어,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는 유독 곱하기 2,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성능이 좋아진다. 이것도 그냥 참고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코어가 많아지면 성능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혼자 사던 걸 둘이 나눠서 하고, 둘이 나눠서 하는 걸 셋이 나눠서 하면 성능은 아마 좋아질 거예요. 그런데 코어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왜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명이서 하던 일을 4명이서 한다. 그러면 업무 작업 시간이 2분의 1로 감축돼요? 감축 안 돼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2분의 1까지 줄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예전에는 둘이서 대충 업무를 조율해서 나눠서 하면 됐는데, 이거를 4명이서 나눠서 하려면 어떤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요? 서로 업무를 조율하는 코디네이션 코스트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공정하게 4분의 1로 일을 나눠서 진행하고 싶다고 해도 실제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특정 코어에만 업무가 쏠린다거나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어의 수가 많아지면 물론 그 많아진 코어가 다 열심히 각자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성능이 극대화되겠지만, 그게 어려운 기술이라는 거예요. 코어들에게 일을 나눠주는 기술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코어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저 요거 하나 예시인데요. 갤럭시 S8에는 옥타 코어가 들어갔어요. 1.9GHz짜리 옥타 코어, 그러니까 8기가 들어간 거죠. 아이폰 X는 코어가 2개 적어요. 6개밖에 없는데 2.4기가짜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벤치마크로 성능을 측정을 해보니까 6개밖에 안 들어가 있는 아이폰 X가 8개 들어가 있는 S8보다 훨씬 더 성능이 뭐 거의 1.5배 좋게 나왔다. 그 얘기는 코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성능 좋아지는 거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또 재밌는 예시인데요. 이 영상에서 보듯이, 자, 보면은 이 CPU라고 되어 있는 게 코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코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옆에 있는 코어는 놀면서 박수만 치고, 지금 이 코어 혼자 막 놀면서 뭐 어때요? 온도가 막 발열이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제 웃자고 한 얘기, 이러다 이제 다운됐다는 얘기지만, 예, 보시면은 이 코어들이 적당히 나눠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도 특정 코어만 혼자 열심히 일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에 코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예, 우스개 그림입니다. 자,
2008년 11월 이후부터는 인텔이 아까 이제 제가 그 인텔의 그 CPU들이 뭐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이렇게 코어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쭉 제품군이 나눠진다고 했는데 코어의 개수가 반드시 그 제품의 성능을 결정하는 전부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i3, i5, i7 아주 최근엔 i9도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브랜딩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PC 알아보실 때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PC의 대부분은 인텔에서 나오는 CPU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텔 CPU가 만약에 셀러론이나 펜티엄을 끼고 있다 그러면 아마도 듀얼 코어 수준일 거예요. 그거는 조금 이제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거다 보시면 되고, i3는 다소 저가형입니다. 듀얼 코어나 쿼드 코어 되어 있는데 주로 저가형. 코어 i5가 이제 미들 레인지예요. 가장 무난한 수준의 CPU가 i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쿼드 코어, 헥사 코어가 주력 상품이 됩니다. 코어 i7은 쿼드 코어, 헥사 코어, 옥타 코어까지가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i9은 아주 고성능의 CPU가 되겠습니다. 옥타 코어, 그 다음에 뭐 더 많게는 10개에서 16코어까지도 끼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기업용 서버에서 사용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고사양의 게임용 PC 이런 데서 주로 사용되는 것이 i9. 그래서 일로 갈수록 성능은 점점 강력해지고 가격은 점점 비싸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인텔 관련된 CPU 살 때 뭐 자꾸 이런 말이 나와요. 뭐 카피 브레이크 레이크, 뭐 커피 레이크 R, 이게 리프레시의 줄임말인데 커피 레이크, 리프레시 뭐 이런 거 막 나오는데 요거는 인텔에서 CPU를 설계할 때 어떤 방식을 채택했느냐에 대한 일종의 코드명 같은 거예요. 사실은 더 옛날부터 그런 코드명들이 많았는데 뭐 샌디 브릿지라는 것도 있었고 아이비 브릿지라는 것도 있었고 하스웰도 있었고 브로드웰도 있었고 스카이 레이크라는 것가 나왔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카비 레이크, 커피 레이크, 커피 레이크 리프레시, 뭐 캐스케이드 레이크, 여기 안 나와 있지만 가장 최근에 아이스 레이크라는 것도 나왔고 이름이 쭉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잘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다 옛날 거고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도 힘든 기술들이고, 여러분들은 카비 레이크보다는 커피 레이크가 좋은 거, 커피 레이크보다는 커피 레이크 리프레시가 좀 더 좋은 거, 캐스케이드 레이크는 더 좋은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될수록 전력을 조금 써먹게, 전력 소모가 줄게, 발열이 줄게 이렇게 설계를 하고 대신에 성능은 더 강하게 이런 식으로 변화들이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은 공정을 점점 더 정교하게 하는 거예요. 나노 공정을 그런 식으로 해서 전력도 조금 먹으면서 이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되게끔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세대들은 9세대, 10세대가 주력이라고 했잖아요. 8세대, 9세대 요게 주력인데 제가 이제 요 가져온 데이터 7세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1세대와 7세대를 기준으로 해봤을 때 대략 퍼포먼스나 파워의 이피션시가 약 10배 정도, 기능은 훨씬 더 세지면서도 전력 소모는 훨씬 줄어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CPU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뭐 요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인텔과 삼성전자는 외계인을 어디 이렇게 감금을 시켜놓고 R&D를 한다라는 소문이 나오는 거죠. 그런 소문이 나올 정도로 그 CPU나 이런 반도체 개발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주력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텔의 CPU를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CPU는 인텔만 만드느냐? 아닙니다. 우리 컴퓨터 좀 아는 친구들은 아마 이 여성분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 여성분 혹시 아세요? 아마 우리 IT 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엔지니어 한 분을 꼽으라면 이분이 아닐까 싶어요. 리사 수라고 하는 분이고요. 대만 출신의 미국인 전자공학자예요. 이분 천재예요. MIT에서 학사, 석사, 박사 전자공학 하신 분이고 지금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반도체 분야의 핵심 주요 기술들을 이분이 다 개발했어요. 천재라고 할 수 있고 인텔의 유일한 경쟁사가 AMD라는 뭐 친한 친구들은 암드라고 하죠. AMD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인텔이 너무 칩을 잘 만들고 뭐 다들 인텔만 쓰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이 뭐 엄청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그래서 AMD가 뭐 도산을 하네 망하네 막 이러던 시절에 구원투수 비슷하게 CEO가 되셨어요. 이 여성분이 그랬는데 인텔에 밀려서 고전하던 AMD를 기적같이 회생을 시켰어요. 예. 어떤 제품으로? 젠이라는 코드의 제품인데 지금은 라이젠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는 이 제품으로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인텔을 따라잡아서 위협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이 리사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 사진 검색해 보면 늘 이렇게 자기 회사의 반도체 최신 칩을 이렇게 들면서 광고를 해요. 이 라이젠은 자, 인텔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한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성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성능은 최근에 성능이 굉장히 급격히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인텔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급격히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라이젠의 성능은 인텔보다는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가격은 어떠냐? 조금 저렴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저렴해요. 가격이 라이젠이. 이게 저도 어디서 이제 뭐 다른 전문가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설계와 생산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 라이젠의 칩은 코어의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어가 막 16코어 막 이렇게 막 들어가 굉장히 코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인텔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인텔에서 10코어가 들어간 제품을 만들었다. 혹은 16코어를 들어간 제품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이제 코어가 되게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반도체가. 그리고 이 반도체는 뭐 우리 삼성전자도 그런 것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뭐 감광액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탁 찍어내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분량이 그렇게 많이 난답니다. 분량이 많이 나서 인텔 칩의 경우에는 만약에 10개의 코어를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칩을 딱 찍어냈는데 10개 중에 하나가 작동이 안 된다. 잘못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량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라이젠은 칩을 어떻게 설계했냐면 예를 들어서 16코어다. 찍었어요. 그랬더니 16코어가 다 정상 작동돼. 그러면 이건 그냥 16코어 제품으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딱 봤더니 이게 불량이에요. 16개 코어 중에 4개가 망가졌어. 그래서 12개 코어밖에 작동을 안 해. 그러면 라이젠은 어떻게 하냐? 이거를 12개 코어 제품으로 시장에 내놔요. 즉 불량이 아닌 거예요. 불량이 나면 불량이 나는 대로 제품을 저가형으로 만들어서 내려놓고요. 운 좋게 고가형이 잘 제품이 나오게 되면 그거는 또 그거대로 고가형으로 판매를 하고요. 그러니까 라이젠은 뭐가 없어요? 불량으로 버리는 제품이 없어요. 처음부터 설계를 그렇게 했대요. 생산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웨이퍼 하나하나가 되게 비싸다고 하잖아요. 인텔이 원가 경쟁력으로 AMD를 따라잡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불량품도 팔아먹기 때문에 중저가 제품으로. 그래서 인텔 CPU와 비교했을 때 성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가격은 훨씬 저렴한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새로운 PC를 기획하거나 준비하는 우리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꼭 인텔만 고집할 게 아니라 이 AMD에서 나오는 이 라이젠 제품도 한번 대안으로 이제는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 2주차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바로 이어서는 또 파트 2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